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여전히 군대식 문화가 많아서 통제를 당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의 어떤 중고등학교 나오는 영화를 가끔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태도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누가 선생님인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그 외부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관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란 오해를 받아요. 저 친구를 우리 팀원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공포를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직에서 특히 그런 게 좀 강할 것 같은데, 자기가 창의성이 좋고 개성이 있지만 그것을 감출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이나 상사한테 마음껏 대들어요. 상상으로. 그러나 현장에서 내가 이거를 발언을 해야 되느냐 발표를 해야 되느냐는 약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우리 한국 전체 창의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럼 이 6가지 인공지능 시대에 쉽게 사라지는 직업, 어떤 역할, 인간의 역할이 이 6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라든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번하고 6번을 보면은 1번하고 6번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업무 규칙이 명확하다거나 그 규칙이 역동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일 같은 것. 이것이 왜 빨리 없어지냐면은 로봇들이,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파악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규칙과 내일의 규칙이 달라지는 상황,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을 못하지만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하고 그 일의 역할이 비슷하다면은 그건 로봇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번과 6번이 그런 거고, 2번도 좀 비슷해요. 2번도 뭐냐면은 자격증이라는 것이 뭐냐면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수술이라든가 질병의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환자들을 볼만하다 해서 주는 게 의사 자격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어떤 데이터나 정보가 우리 인간이 알아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과대학을 가서 의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텍스트로 읽을 수가 있고 교수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데이터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화되었다. 근데 지구상의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우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데이터화된 것이 1% 정도 된다는 게 1%. 즉 99%가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또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학벌이나 자격증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 1% 이내에 데이터화된 것들을 우리가 익힘으로써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화 되자마자 인공지능의 특성이 뭐냐면은, 뭔가가 수치화가 되고 데이터화가 되고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것을 금방금방 학습해버리는 특성을,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이. 자, 대화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남원중학교, 이거 유튜브에 영원히 남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는 쉽사리 망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남아요, 이거.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비슷한데, 아까 읽어봤으니까 그 문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학벌, 자격증, 책상에 앉아서 어떤 일을 배울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뭔가가 이미 교과서로 만들어질 수 있고 언어로 배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그 어떤 도표 하나 보여줬지만 언어 이해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이미 정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체험, 그러니까 간접 경험, 여러분의 창의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 촉매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 얘기를 참고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데이터화되는 모든 것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졌으니까.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거나 학벌이나 자격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자, 그렇다면 뭐냐면, 자, 이 중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여러분이 비록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할지라도 좀 자기만의 새로운 경력을 쌓아가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과감하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가는 것을 미루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세 이후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15세에서 30세까지는 내가 4번, 5번. 자, 4번, 5번을 잘 봐요. 4번, 5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나는 15년 동안 체험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도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4번, 5번이 뭐예요? 유튜브 독자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자면, 자, 4번. 의외성과 복잡성이 있는 것. 5번. 현장 경험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읽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성이 있고 복잡성이 있고 오직 현장에서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일단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교실에는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실에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제 강의에서 처음 합니다. 제가 좀 더 과감하게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25세까지 두뇌가 어떤 방식으로 발달하느냐에 대한 도표예요. 인간은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약 10살부터 20살까지 두뇌에서 무수한 시냅스들, 즉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무수한 시냅스들이 10대 때 많이 사라집니다. 그걸 가지치기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전지가위로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는데, 사라지면서 여러분들 두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현재 경험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기가 현재 경험하는 것에서의 그 경험과 관련된 시냅스를 남기고 그 경험과 관련된 뉴런 세포를 강화시키는 일이 대략 15세부터 30세까지 유지가 돼요. 그게 유지가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들이, 특히 교장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는 때가 있다. 자, 이 말 들어본 사람. 야, 공부는 공부가 될 때가 있는 거야.
너네들 때 10대 때 공부를 해야 돼, 이 얘기 들어본 사람 별로 안 들어봤나 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스스로 잘한다는 얘기지, 그죠?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한 서너 명밖에 없네. 약 50명 중에서 아주 그냥 모범생들이 모였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자, 공부는 다 때가 있다. 10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부의 종류를 다시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 공부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세부터 30세까지는 나는 교실을 떠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의외성과 복잡성이 있는 현장에서만 나는 그것을 나의 직접 체험으로 15년 동안 공부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공부라는 거예요. 굉장한 공부인데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을 다 떠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실을 떠나지 않고서도 그런 공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 다시 이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현장의 체험이라는 것은 15세에서 30세 사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대 때 공부를 안 하고 배를 타서 예를 들어서 어부가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감각, 그 고기에 관한 한, 바다와 고기에 관한 한 굉장히 뛰어난 감각의 어부가 돼요. 10대 때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두뇌예요. 왜? 뉴런과 시냅스는 연령별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례를 몇 가지 내가 보여주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사람이 이 박철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학교 때 주식 투자를 배웠어요. 아빠한테. 그래서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내가 듣기로는 3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주식 투자로 벌었어요. 매년 기부하는 금액만 5억, 6억 정도 돼요. 장학금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10대 중간에, 10대 초중반에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모의 투자를. 이게 하나, 근데 여러분 지금 그래 그럼 나 지금 주식 투자할 거야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주식 투자를 더 잘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능가했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례를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절대 롤 모델을 만들면 안 돼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성공했대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이 중학교 때 주식 투자를 배워서 300억을 벌었대. 나 지금 중학생이니까 주식 투자 배울까? 망해요. 인공지능 로봇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시겠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0대 때 자기가 체험한 분야에서 인간은 고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0대 때 무엇을 체험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로봇이 쉽게 정복하지 못할 분야가 뭔지를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교실 안과 교과서와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게 과연 뭘까? 나는 사회 현장에서 직접 아예 15살부터 계속해서 인턴을 그냥 해버릴까? 계속 알바만 해버릴까?
왜? 교실이 아니니까. 정답은 교실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반대, 뭐 여러 가지 친구를 떠나기 싫어하는 문제. 난 친구들이랑 이 학교를 다니고 싶고 이 고등학교를 그리고 또 뭐랄까 학벌에 대한 어떤 로망. 나는 그래도 명문고를 나오고 싶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싶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학벌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입시 전략에 성공을 해서 명문대를 가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뭐냐? 10대 때부터 현장에서 의외성과 복잡성을 자기 내공으로 쌓는 어떤 달인이 되는 어떤 방식을 아예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왕 공부를 할 거라면은 가급적이면 명문대를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전히 군대식 문화가 있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집단이에요, 한국이라는 곳이. 자, 그래서 내부의 창의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을 몇 년간 미루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또 공부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입시제도가 창의성을 많이 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많은 애들이 명문대에 가는 경향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창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명문대일수록 창업자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을 안 가고 사실 외국도 사실 명문대를 자퇴하는 사람들이 창업자가 꽤 많잖아요, 성공한 창업자가. 그죠? 내가 대학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명문대 막 하버드대 그만두고 막 이러잖아요. 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웬만하면은 그냥 졸업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명문대를 이렇게 과감히 자퇴하는 그런 창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 한국에서는. 하지만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듯이, 그러니까 아예 외국의 CEO들은, 외국에서 성공한 CEO들은 두 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명문대를 가서 자퇴를 했거나, 지금까지 보면은, 아니면은 아예 대학을 안 가. 10대 창업을 하는 거야, 10대 때. 12살, 13살에 창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10대 때 실패를 한 서너 번 해보는 거야, 10대 때. 그러니까 그 두 부류가 강력하게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실증이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진로 지도라든가 삶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하는 실증이 사실은 미국 사회라든가 유럽에서 성공한 CEO들을 보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순이라든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새로운 논문을 쓴다거나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창의성이 제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창의적인 학교는 아닌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막 순위가 카이스트나 포스텍에 밀려요, 오히려. 어떤 때는 다른 학교가, 다른 종합대학이 이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서울대학교가 1등을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학 졸업하고 창업을 하는 비율이 여전히 1등입니다. 한국에서. 창의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해야지, 이런 애들이 많은 거야, 거기에는. 그렇게 공부한 애들도 많고. 그래서 몇 년 전 통계 중에 전 세계적으로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학 4등을 했어요,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에서 4등.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명문대를 가는 것에 이점이 있는 것, 유일한 이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명문대학 교수가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서 사귀는 친구들이 창의성이 높은 애들이 많아요. 명문대학에. 걔네들이 창업을 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그래서 명문대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나 학교에서 명문대에 가라고 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지 마세요. 거기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자, 지금 우리나라의 모순이 뭐냐면 아까 내가 강의 초반부에 얘기했잖아. 조류독감 정책, 그러니까 조류독감에 대한 현실과 조류독감에 대한 정책이 지금 완전히 모순돼 있다니까. 조류독감은 이미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용 농장을 늘려서 그런 동물복지용 농장에서 자란 닭들이 그 산란한 그 닭들을 부화시켜가지고 더 많은 동물복지 농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미 바이러스가 토착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닭 그 모든 동물의 개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법과 정책은 뭐예요? 동물복지 농장도 살처분 한 마리당 1,500원 줄게. 이게 현재 법이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냐면은 지금 입시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경쟁력 있게 키울 만큼 그런 제도가 아니야. 분명히 이 세상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시 제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천성, 본성, 끼, 창의성을 5년, 10년간 참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제도야. 그게 지금 법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자, 무슨 얘기냐면 교실을 벗어나지 않고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변 상황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촉수를 계속 살리면서 살아야 돼. 중학교 때부터 그래야 돼.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즉, 그걸 도광양해라고 해. 도광양해. 빛을 가슴 속에 숨기고 그걸 기르는 거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의 창의성의 내공을 가슴 속에서 계속 기르면서 교실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실업되는 거야. 창업도 못해. 그냥 백수 되는 거야. 뻔해. 자, 그래서 수많은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10대 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은 가상의 창업을 해보고 가상의 상상을 해보고 그것을 마인드맵을 하고 노트에 남기는, 즉 조금 고급 낙서를 많이 해야 돼. 중고등학교 때 고급 낙서, 즉 나는 그 대학을 나오자마자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아이템을 거의 하루에 한 개씩 구상하는 것도 좋아. 하루에 한 개씩.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한 5년, 지금 뭐 학년이 몇 학년인지 섞여 있나? 1, 2, 3학년? 오케이. 그러면은 3년에서 5년 또는 6년 정도 여러분들한테는 생각할 시간이 있거든.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대학교 가서, 요즘엔 대학생 창업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도 대학생이 창업을 하면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머지않아 도입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학생 되자마자 여러분은 창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학점을 인정받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도가 바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년에서 5년밖에 안 3년, 6년밖에 안 남았어요. 맥시멈. 한 5년 남았다고 보고. 또 대화가 많아졌네. 남원중 학생들. 지금 열심히 듣는 학생들 위해서 대화를 금지하시고 좀 휴식을 해주세요. 휴식을. 그 정도의 그 배려. 그 정도의 배려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걸 좀 마무리하자면 또 누구야?
나 여기 감독 선생님 부른다. 이거 유튜브에 남아 이대로 영원히 남을 거야. 배려라는 것도 창의성의 일부라고 그랬잖아, 내가. 무슨 얘기냐면 끼와 창의성을 숨겨야만 성공하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싶은 것을 여기서 내가 잠시 부탁을 했잖아.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숨길 수 없다는 얘기야. 제발 좀 숨겨줘. 지금의 충동을. 그것도 창의성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니까. 성공할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대화를 서곤서곤도 하지 말고 그냥 잘하니까 자꾸 다른 상상을 좀 해. 혼자서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최초에 얘기했잖아. 내부로부터의 창의성이 아니면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인공지능 이길 가능성이. 아니, 인공지능 이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공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이 사회 체계 내에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라니까. 공존이. 협업이 불가능해. 자, 앞으로 5년간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의 새로운 직업을 구상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몇 개지? 3년에 한 1000개라고 치자. 3년에, 그지? 그러면은 365일이니까 맥시멈 몇 개가 나오냐면은 2000개밖에 안 나온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매일매일 나는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창업을 매일매일 하나씩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을 한다고 해도 2000개밖에 안 나와. 자, 그러면은 지금 창업을 시도하고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고 노벨상을 노리면서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고 성공률이 몇 프로일까? 약 2000분의 1이야. 이게 뭘 말하는 건 줄 아니?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직업, 새로운 자기 삶의 방향, 새로운 창업을 매일매일 하나씩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약 2000분의 1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20분의 1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 80년대야. 지금은 너무나 성공하기가 힘들어. 일단은 소비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2000분의 1로 줄어들었어. 이제 2000분의 1이 0.05인가? 0.005인가? 아무튼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지금 이 순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미래 사회에 그런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창업주가 나타난다면 여기 친구들을 다 고용할 수 있어. 지금 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내 친구들을 다 고용하겠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R&D와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 시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넬슨 제독이라고 나폴레옹 해군과 싸워서 이긴 영국의 그 해군 제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랑 비교되는. 넬슨 제독이 해군에 입대한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13살이야. 10대 초반에 전투를 경험했어. 그리고 21살에 함장이 돼. 21살 어린 나이지만 이 사람은 7년 동안 개고생을 했어. 배 타면서. 알겠니? 그렇게 해서 전투 중에 눈 하나와 팔 하나를 잃어. 포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애꾸는 제독이 된 거야. 애꾸는. 눈이 하나가 없었어. 그렇게 해서 영국을 구했지. 영국을 구했어. 무슨 얘기냐면은,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국가를 구할 정도의 영웅이라는 것은 있잖아. 10대 초반에 그 사람이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그 길에 뛰어들어야 돼. 그 내공을 10년, 15년 쌓을 각오를 해야 돼. 물론 앞으로의 시대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뛰어난 인간의 노력으로 그 수많은 집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 것 같긴 해.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 알아 그럴 확률이 있을지? 그래서 한번 내가 얘기해 보는 거야. 그런 확률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좀 많이 잠시만 끊고 한 5분, 10분 마무리하자.